AI 스마트폰을 필두로 그리고 이제 AI PC까지 이제 계속 이게 온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수혜주는 저희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요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PC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거에 이제 기대감이 당연히 서버 시장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체감하다시피 스마트폰이 기능이 이제 그렇게 막 업그레이드 되지도 않고 가격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 이제 뭐 대단히 바뀌는 건 없죠. 네, 그렇게 기대할 만한 포인트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없고 PC도 저희가 코로나19 때 이제 조금 뭐 많이 이제 주목했던 디바이스이나 지금 이제 뭐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요 정도의 이제 수요가 좀 올라오는 이런 시장으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봤는데 여기에도 이제 AI 기능이 좀 탑재가 되면서 이제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 그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를 통해서 올해 2분기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그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전체 글로벌 그 스마트폰 출하량도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6%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AI 기능이 들어갔다 함이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 입장에 있어서 최종 소비로 이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올해 이제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 16도 뭐 기존에는 이제 애플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탑재해서 선보이겠다 했지만 지금은 사실 타임라인이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9월에 핸드폰 먼저 나오고 10월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소개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교체 수요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행히 애플에서 이제 iOS 저희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 16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 언급을 해서 교체 수요 자체도 계속 좀 견조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 하면은 또 이제 뭐 소프트하게 보면은 애플은 또 이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어떤 또 이제 광고로서 저희에게 AI 기능을 또 매력적이게 보이게 해서 이게 실제 수요로까지 이어지게 할지 뭐 좀 기대를 여전히 좀 저희 시장에서는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요 AI 스마트폰을 필두로 그리고 이제 AI PC까지 이제 계속 이게 온디바이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온디바이스 AI 생태계 수혜주는 어디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AI 생태계 수혜주 저희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리노공업이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거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을 제일 최선호주로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은 리노공업이 모바일향 매출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모바일 AI 기능이 이제 도입되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어떤 수혜를 가장 이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가 AI 기능이 이제 모바일 뭐 스마트폰에 탑재된다 하면은 보통 기대하기로 AI 기능이 새로 이제 들어가는 칩이 스마트폰에 새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 핸드폰 내부에 있는 폼팩터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 모바일에 어떤 그 칩들이 들어가는 위치나 뭐 사이즈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지겠다. 요게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사실 AI 기능이 들어간다 함은 새 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AP 칩 내에서 CPU, GPU, NPU의 그 비중이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제한적인 수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제한적인 수혜를 누가 오롯이 받냐 할 때 이제 리노공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가 리노공업은 이렇게 뭐 NPU 비중을 이제 얼마나 늘릴까, 좀 더 늘릴까 이런 이제 R&D 단계에서 들어가는 모든 테스트 소켓을 리노공업이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제 주요 고객사 말고도 리노공업은 800여 개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객사들 대부분이 이제 AI라는 어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자 계속 이제 R&D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게 곧 리노공업의 높은 마진율을 안겨주는 이 R&D용 소켓 매출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 자체와 그 이외에 이제 AI 모멘텀은 리노공업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리노공업이 워낙 리노공업의 이제 포고 소켓 그리고 포고 핀이 워낙 미세화된 영역을 잘 다루다 보니까 기존의 리노공업의 비메모리 고객사들 말고도 이제 저희가 메모리도 계속 그 미세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수요, 그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있고 리노의 핀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 뭐 테스트 하던 영역에서는 워낙 그 미세화 수준이 리노공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뭐 리노공업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뭐 비메모리 쪽을 하고 있지만 메모리 쪽 고객사들도 노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R&D용 소켓을 일부 뭐 적은 물량이긴 하나 그리고 매출 비중도 아직은 적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마진율을 많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노공업은 앞으로도
설령 뭔가 장이 좋지 않고 뭐 회사가 조금 어려울지언정 이제 그 바텀이 계속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체질을 변화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리노가 이제 계속 영역을 넓혀나가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리노를 좋아하는 건가요? 연구원님이 리노를 좋아하는 건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네, 리노공업을 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9월달 거의 뭐 확실시 되었죠. 파월 연준 의장이 멘트를 해줬는데 반도체 섹터도 금리 인하랑 영향이 있나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자체가 이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배워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 기존에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사실 반도체 섹터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반도체 섹터는 지금 둘러싼 변수들이 금리 인하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AI라는 뭐 시장의 어떤 확장에 뭐 누가 수혜를 받을 거냐, 이 시장이 커질 거냐, 글로벌리 각각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얼마나 해주고 지원을 얼마나 해줄 거냐. 그래서 그 지원을 받아서 얘는 성장하고 얘가 성장함으로써 누군가는 쉐어가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이 변수들이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이제 영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다른 타 섹터들 혹은 이제 과거만큼은 그러니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반도체 시장 이렇게 하락인데 삼성전자보다 TSMC의 수혜가 쏠리는 이유랑 삼성 파운드리가 TSMC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네, 또 이제 삼성전자 얘기여서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자면 TSMC에만 수혜가 쏠린다기보다는 TSMC가 뭘 그렇게 잘하길래 고객사를 많이 확보를 했냐 하시면은 TSMC의 자랑인 이제 코어스 패키징이라는 패키징 방식이 있습니다. 코어스라 함은 칩 on wafer on substrate인데 저희가 칩을 그 기판에 바로 얹게 된다면 너무 미세한 칩을 너무 안 미세한 기판이 그 기능을 이제 100% 이제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레이어를 중간에 하나 넣어주고 그게 이제 COW 중에 WOS 중에 이제 W이자 저희가 인터포저라고 하는 레이어입니다. 인터포저가 이제 TSMC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으로 이 레이어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수준의 그 회로 구현이 가능하고 그만큼 굉장히 비싸고 인터포저의 또 특징은 만들어 놓는 게 안 되고요. 주문 들어오는 즉시 인터포저를 만들어서 바로 패키징을 해야 돼서 주문이 몰리면 병목도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TSMC에 이 많은 주로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제 그 코어스 패키징이 아무래도 그 성능 자체가 굉장히 좋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좀 몰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뭘 해야 되냐? 뭐 브로드하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기술 개발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뭔가 TSMC에 준하게, 그러니까 TSMC로 몰린 이제 기업들을 좀 다시 이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해야 할 것이고 고객 확보를 위한 세일즈도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TSMC와 삼성 파운드리가 뭐 기술적으로 이제 동일해지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더 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뭐랄까 둘러싼 생태계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TSMC는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같이 일하는 이제 오사트 기업들 대만의 이제 오사트 기업들 뭐 ASE라던가 뭐 미국 기업이지만 엠코라던가 이런 기업들이랑 협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들이 잘 돼야 자기들도 잘 된다는 그런 생태계가 굉장히 쫀쫀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아시겠지만 너무 다 IDM 업체로서 너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뭐 그런 자본에 집중이 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 그 생태계를 잘 이끌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통적인 팹리스들 혹은 오사트들을 같이 잘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삼성이 좀 선두에 있어주면 저희 소부장 기업들도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TSMC의 쫀쫀한 관계를 잘 맺고 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그러면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중국을 계속 뭐 눈여보고 걱정을 하는 이유가 워낙 이제 자본도 많고 기업도 많고 뭔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리스크가 중국이 잘 되면 힘들어할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디나 그렇긴 하지만 중국은 특히나 좀 워낙 시장 규모도 크고 뭔가 이렇게 진출을 할 만한 영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언더독으로서 이제 진출을 할 만한 영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뭔가 기술적으로 특히 반도체 면에서 이제 고립을 시키고 싶어서 장비도 수출 통제도 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뭔가 협조도 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자립을 더 강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 장비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ASML이나 뭐 이런 되게 미세화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가 전공 중에서 굉장히 미세화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들을 반입을 금지를 시키니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찌저찌 이렇게 미세화 공정을 계속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화 공정은 그 내부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패키징 따는 어차피 미국이나 중국이다 모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커가는 입장에서 중국도 이제 자기네 패키징 관련된 뭐 오사트들이라던가 패키징 업체들 네. 다 이제 중국 정부의 무지막지한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장비 혹은 부품을 엄청 사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반도체 기술이 와닿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올라오는 수준이고 그게 이제 저희가 샤오미라는 최종 디바이스를 통해서 수준이 많이 올라온 거를 저희가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중국이 아무 뭐 글로벌리 어떤 글로벌 기업들, 그러니까 장비든 소재든 의존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생산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 이외의 모든 국가들 포함한 이제 그 밑에 기업들에게는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사실 지정하기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안이 됐죠. 그럼 미국 대선은 11월에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긍정적일까요? 해리스 트럼프. 네, 해리스 트럼프. 일단은 저희가 누가 될 거냐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주로 미국의 베팅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해리스가 높다면서요? 해리스가 높은데 여전히 뭐 그런 미국 언론에서 뭐 지지율 조사라던가 이런 거 하면은 여전히 그 공화당이 조금 더 높을 때도 이게 지금 이렇게 변동성 크기는 한데 여전히 공화당이 좀 더 견고한 뭐 지지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봤고요. 그게 이제 미국 대선에 누가 되든 사실 우리 산업,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는 사실 누가 되든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조 자체가 어떤 대통령이 되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든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제일 잘하고 우리가 제일 고부가가치 영역을 하고 있다. 왜냐면 설계 쪽 그리고 비메모리 이제 설계하는 쪽 제일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을 워낙 잘하고 있으니 그 이외의 영역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죠. 제일 이 지구에서 제일 뭔가 마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회사들을 미국이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으니.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전공정에서의 미세화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모든 기업들, 모든 이제 국가들이 이제 패키징 단에서 더 쪼그라뜨려야 되겠구나 하던 게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이어온 트렌드고 네. 그 이제 패키징 쪽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 굉장히 뭐 잘 나가는 기업이라던가 혹은 미국 국토 내에서의 어떤 폐비라던가 이렇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칩스 액트라는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우리 땅에 와서 팹 짓고 여기서 이제 생산하고 우리 네. 보조금 받아서 이제 해라 이렇게 좀 유혹을 하는 입장이고 뭐 실제로 이제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팹을 짓기로 하고 뭐 보조금도 타고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인텔 그리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이 결국에는 자국 기업들한테 보조금이 제일 많이 먼저 가는 추세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HBM이 중요해지면서 당연히 우리 산업에도 뭔가 뭐 산업 자체는 이제 계속 커질 수는 있지만 그 미국 대선의 면에서는 마냥 저희에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보조금 받기 위해서 혹은 미국과의 어떤 얼라이언스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에 팹 짓는 것도 결국에 트레이드오프거든요. 팹을 지어서 보조금 받는 건 좋은데 결국에 저희가 뭔가 노출되는 어떤 기술이라던가 뭔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사들께서는 아마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지만 뭐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누가 되든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어떤 고민이나 노력은 계속 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중국 갔다 왔으면 일본도 여쭤봐야 되는데 일본 정부도 요즘에 반도체 사업 키우고 있잖아요. 라피더스라든가 뭐 있는데 한국 반도체 기업이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본이 이제 자체적으로 국가 펀드를 조성해서 뭐 기업을 좀 소재, 특히 워낙 이제 일본이 소재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살려주기도 하고 이제 뭔가 잃어버렸던 반도체 시대를 다시 이제 되찾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이제 모든 기업, 모든 국가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영역인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을 보면은 국가별로 이제 지원금을 좀 한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2022년에 발의된 칩스 액트 통해서 2024년 한 해만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예산이 2.2조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일본의 경우도 21년부터 5년간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4.2억 달러 보조금 지원하면서 이미 TSMC 연구개발시설 유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 배정한 올해
패키징 공정 지원 예산이 64억 원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두 국가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뭐 기업들이 기술력이 그렇게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보조금을 충분히 더 많이 받아서 R&D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충분히 잘 커갈 수 있는 포텐셜을 다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게 이제 조금 아쉽더라고.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드밴스드 패키징 제안에서 봤을 때 규모이고, 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정작 가장 적은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워서, 충분히 이런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기업들을 좀 이제 R&D라던가 뭐 어떤 제조사들과의 공조라던가 이런 거를 좀 서포트를 충분히 해준다면, 전혀 이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키우기도 위협은 안 되고 저희가 좀 더 계속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AI 반도체금 관련 섹터에서 유망 주식은 어딜까요? 연구원님이 픽하고 있는 기업도 어딘가요? 크게 4가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리노 들어가겠죠. 리노공업과 이제 그 전공정 투자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뭐 캐파 선단 공정으로의 전환이라던가, 그것뿐만 아니라 영역을 넓히는, 아까 제가 리노도 영역을 넓혀가는 면에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공정 장비사 중에서는 원익 IPS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매출 규모가 작기는 한데 HBM 제조할 때, 그러니까 원비 원시도 HBM에 엄밀히 말하면 앞단이기 때문에 HBM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뒷단에 이제 패키징 할 때 저희가 TSV 본딩 공정을 하거든요. 패키징 하기 전에. TSV라는 본딩 공정을 할 때 이제 원익 IPS의 장비를 필요로 하다 보니, 원익이 전통적으로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에도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매출 체질이 변화하고 좀 다양화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원익 IPS를 좋아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S가 이제 전공정에서 주로 이제 뭐 CVD 이런 이제 전공정 그 웨이퍼 설계단이라면,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제 들어가는 장비라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 설계 중간중간마다 검사하는 장비를 하는 기업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전통적으로 이제 전공정에서 장비가 들어가다가 후공정 사업부를 만들고 후공정 장비 4가지를 출시를 하고,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제조사로 납품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체질이 좀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전공정에서 어떤 검사를 하냐면, EUV 장비로 패턴을 그리고 저희가 패턴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 패턴이 잘 얼라인이 됐는지를 보는 장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후공정에서 왜 필요하냐? HBM이 아시겠지만 구조가 웨이퍼를 쌓여있는 구조다 보니까, 스택트된 구조다 보니까 이것도 스택이 잘 됐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맥락에서 오버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위에서 봤을 때 회로가 잘 쌓였는지 보는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 이 웨이퍼가 잘 쌓여서 그 TSV가 뚜루 실리콘 비아라고 이제 홀을 뚫어서 그 홀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웨이퍼를 한 장씩 뚫어요.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 뚫고 얹고 한 장 뚫고 얹고 하면서 위에서 봤을 때 그 홀이 일자로 잘 떨어지는지를 보는, 앞선 전공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이제 잘하기도 했기 때문에 후공정에서도 활약을 잘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텍. 그 후공정 장비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이엔드 쪽, 굉장히 어려운 후공정 장비를 잘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출 비중이 이제 해외 오사트들, AS라던가 암코라던가 아까 그 TSMC랑 같이 코어스 패키징 계속 이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이쪽 매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메모리나 뭐 비메모리 전반적인 AI 시장의 수혜를 보는 또 다른 좀 숨어있지만 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4가지 종목을 리노와 원익 IPS와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프로텍. 4가지가 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 하반기 전망과 또 특별히 기대되는 분야 있을까요? 저희 소부장 기업들 하반기에 좋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단 좋은 점은 당연히 작년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다소 낮았던 가동률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전공정에서의 투자가 워낙 부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전공정 투자에 전통적으로 이제 같이 개입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기업들이 펀더멘털, 그러니까 숫자는 계속 이제 견조하게 가져갈 것을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적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심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대선을 둘러싼 이제 큰 변동성 때문에 아예 자금이,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주식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또 자금이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저희 소부장 기업들이 또 피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분야는 계속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헤테로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HBM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그런 클래식한 종목들, 아까 언급드린 그런 전공정의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전공정에서의 투자 수혜를 볼 수 있는 저희 이제 전공정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유진투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잘 갈 걸로 예상을 하고요. 랜드도 지금 랜드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동률이 높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용만 좀 일부 수요가 좋은 편이고 아직 일반적인 낸드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긴 하나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그 모바일, PC 네. 이런 시장들이 돌아주면서 레거시 이제 낸드 제품도 돌아준다면 이제 전공적 D램뿐만 아니라 낸드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이제 잘 갈 걸로 예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HBM에서는 이제 3사 모두가 이제 HBM 시장에서의 경쟁에 뛰어든다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수율을 최대한 높여서 원가 경쟁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은 HBM이 부르는 게 값이긴 하지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기업들끼리 이 비싼 제품 만드는데 앞단에서 웨이퍼 최대한 수율 100%까지 맞춰야 이 원가가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맞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테스트를 앞으로 하는 스텝이 더 늘어난다. 지금은 테스트를 거의 마지막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 앞단에서도 테스트를 계속 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웨이퍼 상대로 이제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칩으로 잘라놓은 테스트가 이제 칩 스케일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 앞단에 웨이퍼 상태로 하는 걸 웨이퍼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웨이퍼 레벨 테스트에 저는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뭐 관련해서 우리나라 프로브 카드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기술력이 잘 올라오고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면 저희 이제 다양한 소부장 영역들에서 충분히 기회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다루시면서 기업 탐험도 많이 가셨나 봐요. 네, 제가 아무래도 소부장 굉장히 기업들을 빠삭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 다루고 느낌이.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술 개발이 얼마나 됐는지를 이제 직접 가서 한번 여쭤보고 네. 만약에 안 된다면 왜인지 뭐 된다면은 뭐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건지 이런 거를 직접 듣는 게 제일 좋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당당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뭐 반도체 관련 학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문과에서 이제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럼 이쪽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 네, 제가 이렇게 잘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사수분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셔서 실제로 저를 옆에 앉혀서 거의 과외하듯이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네.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수와 이제 기업 탐방과 본인의 학습. 그 이제 네. 3박자가 맞아서 자, 그 3박자 맞춰서 그러면 AI 혁명과 2024년 이후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펼쳐야 되고 또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마무리로 정리를 하자면 24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반도체 투자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같은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네. 탐방을 다니고 여러 기업들 조사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포인트로 뭔가 이 기업을 주목하면 좋을지 다양한 이제 리포트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투자 면에서도 계속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어서 앞으로 저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앞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저희 소부장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 뭐 저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다 같이 잘 돼서 저희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좋은 네. 생태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시면서 픽한 종목들이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좀 괜찮았나요? 이게 뭐 제가 지금 10개 네. 종목을 커버하고 있어서 뭐 10개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리고 당장의 주가가 반영되진 않더라도 네. 앞으로 좀 유망한 분야로 진출한다던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고른 종목들이 좀 이렇게 엉금엉금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저 위에 있다. 요런 이제 종목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 섹터에서 이슈가 생기면 연구원님 모시고 또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임선희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